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60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설이었는데, 물론 사실이지만은 최근에는 50대 후반부터 잡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 그 전후 복구가 시작되면서 5%대 좀 큰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사회학 박사하시고 해방공간의 역사를 초미시적으로 연구하셨는데 6.25의 의미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6.25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재헌 의원들의 상당수는 남북한의 그 어떤 대결은 전쟁이 나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겠나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스케일의 어떤 전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휴전선에서 일어났던 그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규모보다는 조금 큰 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정도로 풀 스케일의 국제전이 될 거라고는 뭐 생각을 안 했겠죠. 그거는 미국조차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솔직히. 미국도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6.25는 결국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필연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글쎄, 그게 거의 필연이었다고 보면은 좀 너무 심한 건가요?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은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이제 분단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김일성도 그렇고 남쪽의 사람들도 통일을 어떤 지상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대화 협상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정한 무력을 통해서 이 통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그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그 전면적인 전쟁이 되리라고는 어쨌든 소련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미국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949년에 소련도 그 원자탄 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자신감 얻고 1950년 2월에 중공과 소련 사이에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감이 더 커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필연이라는 거는 이제 역사에 없으니까요. 거의 필연이라고 이제 보겠는데,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국내에 있는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을 지상 과제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일을 해야 된다고는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별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쨌든 그 당시 재헌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지청천 같은 사람도 국회 발언에서 곧 전쟁 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휴전협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평가를 해야 될까요? 휴전협정 이후에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러니까 정전 70주년 대한민국의 성취, 또 이제 분단 상황의 지속, 이런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6.25 전쟁이 어떤 거의 필연이었다 보면은 어쨌든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었지만은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그 신생 대한민국이 이제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석에 오르는 어떤 면에서는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더더욱이 이거는 제가 다음 책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신생 대한민국이 49년도에 유엔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승인을 받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비록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 아니고 여전히 유엔 관할하에 있는 자주 독립국을 선언받았지만은 언제든지 원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 중에 38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허락을 받고 넘어갔어야 됐거든요.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평양 시민들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관할권을 가진 것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고, 우리의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1951년 봄부터 정전협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승만이 추구도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네, 에버레디 작전. 그거는 이제 52년인가 53년에 네. 가고, 그 전에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은 노골적으로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노골적으로 이승만 제거 작전을 이제 펼치죠. 그하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엔 총회 같은 데서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저 좀 치워버리고 차라리 유엔 신탁 통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죠. 그러니까 1948년대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유엔 관할하에 있는, 언제든지 유엔 총회 결의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6.25 과정을 거치고 정전협정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유엔이든 미국이든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피 터지게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6.25를 거치면서 다시는 유엔 총회건 미국이건 잘못하면 다시 뭐 신탁 통치로 간다든지 이런 구상은 이제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6.25 전쟁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이거는 좀 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거듭났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책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장착하니까 이제 비로소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특유의 그 근면성실함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60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설이었는데, 물론 사실이지만은 최근에는 50대 후반부터 잡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 그 전후 복구가 시작되면서부터 5%대 정도의 성장률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5%면 장난 아니게 높은 건데, 우리가 옛날에 막 10%, 막 15% 하다 보니까 그게 낮게 여겨져서 그렇지, 5%면 장난이 아닌 거죠. 네. 방금 한미동맹 얘기하셨는데, 네. 한미동맹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뭐, 우리 이제 생존의 주춧돌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람이 목숨이 일단 붙어 있어야지 살아나가는 거죠. 좋은 놈이 되든 나쁜 놈이 되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49년 12월에 승인되는 순간, 그때 유엔 총회에서는 또 실행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racticable인가, 빨리 이제 외군 철수하도록, 미군이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승인받고 나서 오히려 진짜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생존이 보장이 안 되고, 북한군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뒤에 더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물리를 갖추고 있었는데, 정말 풍전등화의 시점이었는데, 그거 없이 6.25 전쟁이 끝나버리면은 뭐 북한의 재침략은 뭐 명령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그런데 그 재침략을 이제 막았던 그런
그 우리 생존을 확보했던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또 한미동맹이 소련이나 중공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그 보호란 측면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일본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 굉장히 힘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중의 보호막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본 경계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침략이 그 공산주의 침략 못지않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이 없으면 일본이 언젠가 다시 들어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 그걸 100% 받아들이기는 힘든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일본은 완전히 이제 미국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재침략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이 다시금 어떤 한국의 군사적 침략은 아니겠지만은 자기들이 그 세력권 경제적으로 이제 그 커져가지고 한국을 배후 기지로 이제 경제적 배후지로 삼다거나 이런 구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거 보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일본을 계속 위험시하면서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 일본 중심으로 지금 동북아시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어요. 저도 권 박사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 6.25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중국의 파병 제의를 거절합니다.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혀는 초기에는 대만이 이제 하는데 막았어요. 우리 땅에 왜군은 이제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본군이, 미국이 잠시 일본군까지 이제 그 한반도에 진주시킬 계획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군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한국군은 발걸음을 돌려서 일본과 먼저 싸우고 이기고 나서 공산 침략군과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하죠. 그 비슷하게 처음에는 대만 장개석이 파병 제의를 하는데도 거절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또 고려를 합니다. 그때는 왜냐면은 1.45 때 되고 중공군이 막 치밀어 내려오는데 미국의 그 당시 장군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억울해요.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안 하고 서울을 다시 내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도 그 바람에 일어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직접 무장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전쟁을 안 붙겠구나,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국민방위군을 조금 더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 엄청난 부정비리 사건이 생기면서 아까운 청년들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건도 이제 재촉된 측면이 크고, 그 언저리에 가서는 좀 나중에 후기에 가서는 조금 데리고 와볼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여튼 단호히 반대를 했죠. 일본의 참전은 여러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항의 기뢰 설치 및 제거는 그때는 뭐 일본 군은 아닙니다만 해체가 됐으니까요. 어쨌거나 일본의 군사력은 확실히 동원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가 없기 때문에